지금 이 순간 당신의 마음속에 누군가가 있지 않습니까? 생각하고 싶지 않은데도 자꾸 떠오르는 그 사람. 잊으려 해도 잊히지 않는 그 얼굴. 지금도 억울하고, 지금도 분하고, 지금도 그때 일을 떠올리면 가슴 한쪽이 뜨겁게 달아오르는 그 기억. 그 사람은 어쩌면 당신의 자식일 수도 있고, 오랜 세월 함께한 친구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수십 년을 곁에서 살아온 남편, 혹은 아내일 수도 있지요. 우리는 그 사람을 미워합니다. 그리고 그 미움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상처를 준 것은 분명히 그 사람이니까요. 그런데 여기 단 하나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미움을 품고 사는 동안 가장 많이 고통받은 사람은 과연 누구입니까? 잠을 못 이루고 뒤척인 것은 당신입니다. 밥을 먹다가 갑자기 식욕을 잃은 것도 당신입니다. 좋은 날 좋은 풍경을 보다가도 문득 그 기억이 떠올라 마음이 무거워진 것도 결국 당신이었습니다. 미움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릅니다. 미움은 상대방을 향한 무기가 아닙니다. 미움은 내 안에서 천천히 나를 갉아먹는 독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이제 그 독을 내려놓을 준비가 되셨습니까? 강진의 봄은 조용합니다. 유배지의 초가집 마루에 앉아 정약용 선생이 책을 펼치고 있을 때 마당 끝에서 조심스러운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제자 이수호였습니다. 이수호는 26의 젊은이로 스승 곁에서 글을 배우며 세상의 이치를 익히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 수호는 깨달음을 지키는 자라는 뜻이었지만 오늘 그의 얼굴에는 깨달음보다 혼란이 가득했습니다. 스승님, 들어오게. 이수호는 마루에 앉아 한참을 말없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저에게 오래 친하게 지낸 벗이 있었습니다. 10년 넘게 서로 믿고 의지했던 사이였는데 얼마 전 그 벗이 저를 크게 배신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제 허물을 떠벌리고 제 것을 빼앗듯 가져갔습니다. 스승님, 저는 그 벗이 너무도 밉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를 미워하면 미워할수록 제 안이 점점 더 무거워지는 것 같습니다. 미움이란 대체 무엇입니까? 왜 미워하면 내가 더 아픈 것입니까? 정약용은 책을 천천히 덮었습니다. 그리고 먼 산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미움이란 불씨와 같은 것이다. 그 불씨를 손에 쥐고 남에게 던지려 하지만 먼저 타는 것은 언제나 쥔 자의 손이지. 사람이 미워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하지만 그 미움을 오래 붙들고 있는 것은 자기 손에 숯을 쥐고 남이 뜨겁기를 기다리는 것과 같다네. 오늘부터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 바로 그것에 관한 것이야. 미움이란 무엇이고 어떻게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지, 인생을 살면서 미움 때문에 무너진 사람들의 이야기를, 그리고 그 미움을 내려놓았을 때 비로소 살아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려주겠네. 부모님, 혹시 이런 기억이 있으십니까? 당신이 자식을 위해 평생을 바쳤는데 그 자식이 어느 날 아무렇지도 않게 내뱉은 말 한마디가 지금도 가슴에 박혀 있는 기억. 엄마는 내 인생에서 빠져줘. 아버지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어요. 차라리 몰라라 하지 그러셨어요. 그 말을 들은 날 당신은 밥을 먹을 수 없었을 겁니다. 그 말을 들은 날 밤 당신은 잠을 이루지 못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말은 그 뒤로도 오랫동안 마음 어딘가에 깊이 박혀 빠지지 않았을 겁니다. 경상북도 안동에 사는 71세의 박수님 씨 이야기를 들어보시겠습니까? 어머니와 자식 사이의 미움은 다른 어떤 미움보다도 더 복잡하고 깊습니다. 그 이유는 사랑과 미움이 같은 뿌리에서 자라기 때문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양가 감정이라고 부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기대하고
기대하기 때문에 실망하고, 실망하기 때문에 분노하고, 분노하기 때문에 미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미움 아래에는 여전히 사랑이 살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가족 간의 미움이 더 오래가고 더 깊이 파고드는 이유입니다. 자식에게 상처를 받은 부모는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저렇게까지 해줬는데 어떻게 저럴 수 있지? 이 생각의 핵심은 바로 기대의 배신입니다. 우리는 사랑을 줄 때 무의식적으로 기대를 함께 줍니다. 내가 이만큼 해줬으니 저쪽에서도 그만큼 돌려줄 것이라는 기대. 하지만 사랑은 등가 교환이 아닙니다. 특히 부모와 자식 사이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자식은 부모가 준 사랑의 무게를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자식이 선택하지 않은 것이었으니까요. 부모는 사랑을 선물이라 생각했지만 어떤 자식에게 그것은 짐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 간극, 부모의 의도와 자식의 경험 사이의 간극이 오해를 낳고, 오해는 말을 낳고, 그 말이 평생의 상처가 됩니다. 그리고 미움은 그 상처 위에서 자랍니다. 미움을 붙들고 있는 어머니는 매일 그 말을 다시 떠올립니다. 다시 떠올릴 때마다 그날의 감정이 다시 살아납니다. 심리학자들은 이것을 반추라고 부릅니다. 소가 먹은 것을 다시 씹어 올리듯 우리는 상처를 다시 씹고 또 씹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뇌는 그 사건을 다시 경험합니다. 즉, 실제로 상처받은 것은 한 번이지만 반추를 통해 우리는 수백 번, 수천 번 그 상처를 다시 입는 셈입니다. 이 반추가 지속되면 우리 몸에는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계속 분비되고 면역력이 떨어지며 수면이 방해받고 심장에도 부담이 갑니다. 미움이 건강을 해친다는 것은 단순한 비유가 아니라 의학적 사실입니다. 어머니가 자식을 미워하면서 가장 고통받는 것은 어머니 자신입니다. 그 미움이 깊어질수록 어머니는 점점 더 나를 잃어갑니다. 자식의 말은 자식의 상처에서 나온 것이고 나의 미움은 나의 사랑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 사랑을 지키려면 미움을 먼저 내려놓아야 합니다. 71세의 박수님 씨는 안동에서 평생 농사를 지으며 세 자녀를 키웠습니다.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난 후 그녀는 혼자서 논밭을 일구며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큰아들은 대구에서 직장을 다녔고 딸은 서울로 시집을 갔습니다. 막내 아들만이 어머니 곁에 남아 농사일을 도왔습니다. 그런데 몇 해 전 그 막내 아들과 크게 다퉜습니다. 아들의 아내가 도시로 이사를 가자고 했고 아들은 그 말을 따르겠다고 했습니다. 수님 씨는 펄쩍 뛰었습니다. 이 집이 누구 집이냐? 내가 평생 일해서 지킨 집 아니냐? 아들은 얼굴이 굳어지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저도 제 인생이 있어요. 엄마 때문에 제가 얼마나 묶여 살았는지 알아요? 그 말이 수님 씨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묶여 살았다니. 당신 때문에 묶여 살았다니. 그 말 한마디가 그녀의 마음속에 굳어버렸습니다. 아들은 결국 도시로 이사를 갔습니다. 수님 씨는 연락도 잘하지 않았습니다. 가끔 손자 사진을 보내와도 답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떠나고 싶었으면 잘 살아봐라. 그 마음이 그녀를 지탱했지만 동시에 그녀를 갉아먹었습니다. 혼자 있는 밤이면 그 말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묶여 살았다고? 내가 뭘 잘못했길래. 몸이 아파도 전화하기 싫었습니다. 명절이 되어도 먼저 오라는 말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점점 더 혼자가 되어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웃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수님 씨, 나는 자식한테 상처받고 나서 깨달은 게 하나 있어. 미워하는 동안은 그 자식이 내 마음속에서 계속 살아. 내가 먹여 살리는 거야. 미워하는 것도 관계야. 그게 끊어지면 오히려 더 허전하거든.
순임 씨는 그날 밤 오래 생각했습니다. 미워하면서도 손자 사진을 지우지 못했던 것. 아들의 생일이 지나도 전화를 하지 않으면서 혹시 연락이 올까 휴대폰을 몇 번이나 확인했던 것. 나는 아직도 아들을 사랑하는구나. 그날 순임 씨는 오랜만에 아들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잘 지내냐? 짧은 말이었지만 아들은 한참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엄마, 나 다음 주에 내려갈게요. 라고 했습니다. 순임 씨가 전화를 끊고 나서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미움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을 다시 살리는 일이었습니다. 미움을 붙들고 있는 한 우리는 그 순간에 갇혀 삽니다. 하지만 그것을 내려놓는 순간 우리는 다시 지금을 살 수 있습니다. 자식의 말이 상처가 되었다면 그 말 아래에 있는 자식의 고통을 봐야 합니다. 그리고 내 상처 아래에 있는 내 사랑을 보아야 합니다. 사랑했기 때문에 아팠다면 그 사랑을 되찾는 것이 진짜 용기입니다. 살면서 한 번쯤은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지 않으십니까? 내 친구는 정말 내 편인가? 평생을 함께 웃고 울었다고 생각했던 친구가 결정적인 순간에 등을 돌렸을 때의 그 충격. 배신은 낯선 사람에게 당하는 것보다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 당할 때 10배, 20배 더 아픕니다. 전라남도 순천에 사는 68세의 최규남 씨 이야기를 들어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친구에게 배신당했을 때 유독 더 깊은 상처를 받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심리학에서는 이를 신뢰 위반 효과로 설명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신뢰한다는 것은 단순히 그 사람을 좋아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신뢰란 상대방이 나의 취약한 부분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해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입니다. 오랜 친구는 우리의 약점을 압니다. 과거의 실수를 숨기고 싶은 이야기를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한 비밀을 압니다. 그래서 오랜 친구의 배신은 단순히 좋은 관계가 끊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가 믿고 맡겨두었던 내 약점들이 한순간에 적의 손에 넘어가는 느낌입니다. 이때 뇌에서는 흥미로운 반응이 일어납니다. 신경과학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 배신을 경험할 때 우리 뇌는 신체적 고통을 처리하는 것과 동일한 영역이 활성화됩니다. 즉, 배신의 아픔은 비유가 아닙니다. 말 그대로 아픔입니다. 더 나아가 배신을 경험한 사람은 이후 새로운 관계를 맺는 것에 두려움을 느낍니다. 또 저런 일이 생기면 어떡하나라는 생각이 새로운 신뢰를 막습니다. 이것이 반복되면 사람은 점점 더 고립되어 가고 결국 남은 여생을 혼자 그리고 쓸쓸하게 보내게 됩니다. 50년 우정의 배신은 단지 한 사람을 잃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생의 절반을 함께한 역사를 잃는 것이고 자신이 사람을 보는 눈을 믿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며 이후의 모든 관계에 그림자를 들이우는 일입니다. 하지만 그 배신을 미움으로 대응하는 것은 이미 잃은 50년에 더해 남은 생마저 잃는 일입니다. 우리는 그 사람의 배신에 화를 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화를 평생 붙들고 있는 것은 결국 자신을 향한 형벌입니다. 미움은 배신한 사람을 향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무게는 온전히 미워하는 사람의 어깨 위에 내려앉습니다. 배신은 그 사람이 한 것이지만 미움은 내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 선택을 내려놓을 때 나는 다시 내 삶의 주인이 됩니다. 68세의 최규남 씨는 순천 출신으로 초등학교 때부터 함께한 친구 68세 노병훈과 평생을 함께했습니다. 두 사람은 같은 동네에서 자랐고 같은 학교를 다녔으며 각자 결혼하고 아이를 낳은 후에도 명절이면 꼭 함께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규남 씨가 55살이 되던 해 그는 작은 식자재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자금이 부족해 노병훈에게 3천만 원을 빌렸습니다.
곧 갚을게. 믿어줘. 노병우는 친구 사이에 무슨 말이야라며 기꺼이 내줬습니다. 그런데 사업이 예상보다 어려워졌고 돈을 갚는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 사이 노병우는 다른 친구들에게 규남 씨의 사정을 이야기하고 다녔습니다. 규남이가 사업 망했어. 내 돈도 못 받고 있어. 규남 씨는 나중에야 그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친구 모임에 나갔더니 다들 어딘가 어색한 눈빛으로 그를 바라봤습니다. 후에 한 친구가 귀띔해줬습니다. 병훈이가 내 얘기 다 했어. 조심해. 규남 씨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돈 문제보다도 50년 우정이 이렇게 끝나는 것에 대한 배신감이 더 컸습니다. 그 뒤로 그는 모임에 나가지 않았고 노병훈과도 연락을 끊었습니다. 밥을 먹다가도 텔레비전을 보다가도 그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잠이 들기 전에 어떻게 그럴 수 있어라는 생각이 스쳐갔습니다. 그렇게 2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규남 씨는 혼자 뒷산에 올랐다가 벤치에 앉아 숨을 고르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지금 누구 때문에 이 좋은 날을 버리고 있나? 산 위에서 내려다본 순천 시내는 평화로웠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자신은 2년 동안 마음이 단 하루도 평화롭지 못했습니다. 노병우는 아마 잘 지내고 있을 것입니다. 정작 이 미움으로 인해 가장 피폐해진 것은 자신이었습니다. 규남 씨는 그날 결심했습니다. 더는 미워하지 않겠다고. 용서는 노병훈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용서는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 뒤로 규남 씨는 조금씩 변했습니다. 모임에 다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사람들과 천천히 어울렸습니다. 노병훈에게 따로 연락하지는 않았지만 더 이상 그를 떠올리며 아파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사람은 그 사람 사정이 있었겠지. 나는 내 남은 삶을 살아야 하니까. 오랜 우정이 상처로 끝날 때 우리는 그 관계만을 잃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미움으로 인해 앞으로의 모든 관계까지 잃을 위험에 처합니다. 미움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그 사람의 잘못을 없애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 사람으로 인해 더 이상 내 시간과 에너지를 소모하지 않겠다는 선언입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형제 사이가 달라지지는 않으셨습니까? 처음에는 슬픔으로 함께 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재산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는 서로의 눈빛이 달라지고 결국 수십 년을 함께한 형제가 남보다도 못한 사이가 되어버리는 그 안타깝고도 흔한 이야기를 충청북도 청주에 사는 64세의 이동석 씨 이야기입니다. 형제 사이의 재산 갈등이 유독 오래가고 깊게 상처를 남기는 데는 심리학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형제 관계는 우리가 선택하지 않은 관계입니다. 친구나 배우자는 우리가 선택하지만 형제는 태어나면서부터 주어진 관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관계는 우리의 자아 정체성, 즉 나는 누구인가와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둘째, 형제 사이의 갈등에는 어린 시절부터 축적된 감정이 깔려 있습니다. 부모의 사랑을 더 받았느냐, 덜 받았느냐에 대한 오래된 경쟁 심리, 부모로부터 인정받고 싶었던 욕구, 어린 시절의 서러움과 억울함. 이런 감정들이 재산 갈등이라는 사건을 계기로 한꺼번에 폭발합니다. 셋째, 재산은 단순한 물질이 아닙니다. 많은 경우 재산은 부모의 사랑과 인정을 상징합니다. 누가 더 많이 받았느냐는, 누가 더 사랑받았느냐는 질문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형제 재산 싸움에서 사람들은 실제 금액보다 훨씬 더 격렬하게 반응합니다. 그 결과 형제 사이의 미움은 깊어지고 자녀들도 그 갈등 속으로 끌려 들어가며 명절마다 상처를 새로 입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이 악순환을 끊으려면 무엇보다 먼저 한 가지를 인식해야 합니다.
재산 싸움이 끝나도 미움은 끝나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미움이 계속되는 한 재산이 얼마이든 마음은 가난합니다. 우리가 형제에게 미움을 붙드는 것은 어린 시절의 상처를 아직 치유하지 못했기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 상처를 들여다보는 것이 먼저입니다. 형제를 잃고 얻는 재산은 재산이 아닙니다. 하지만 재산을 잃고 지키는 형제는 일생의 재산입니다. 64세의 이동석 씨는 청주에서 작은 철물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삼남 중 차남으로 형 66세 이동형과는 어린 시절부터 우애가 깊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것은 3년 전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농지를 남기셨는데 그 땅이 개발 구역에 포함되면서 갑자기 가치가 올랐습니다. 형 이동현이 내가 부모님 모시고 살았으니 더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동생들은 법대로 나누자고 했습니다. 그 뒤로 형제 사이에 차가운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법원에서 조정을 받았고 분배는 이루어졌지만 형과 동석 씨는 그 뒤로 서로 연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명절에는 각자 따로 묘소를 찾았습니다. 동석 씨는 형을 생각하면 지금도 치가 떨린다고 했습니다. 부모님 모셨다고 더 가져가겠다고? 그건 자식이면 당연히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느 날 동석 씨의 아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 요즘 형 얘기할 때마다 얼굴이 그렇게 굳어지는 거 알아요? 그 형님은 지금도 잘 자고 잘 먹을 텐데 당신 혼자 이렇게 살면 뭐가 남아요? 동석 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그는 오래전 사진 앨범을 꺼내봤습니다. 어린 시절 형과 함께 논에서 미꾸라지를 잡던 사진, 군대 가는 형을 배웅하며 손을 흔들던 사진, 형의 결혼식에서 두 사람이 웃고 있는 사진, 동석 씨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는 형에게 먼저 전화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서 형을 미워하는 것을 조금씩 내려놓기 시작했습니다. 그 뒤로 명절이 되면 어머니가 형 소식을 전할 때 눈길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난 후 형 생일날 짧은 문자를 보냈습니다. 형, 생일 축하해. 형에게서 답장이 왔습니다. 고맙다, 동석아. 두 사람 사이의 강은 하루아침에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그 강을 바라보는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재산은 나눌 수 있지만 형제는 나눌 수 없습니다. 미움이 깊어질수록 우리가 잃는 것은 형제가 아니라 내 인생의 한 부분입니다. 형제를 용서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행동을 옳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 남은 삶을 그 미움에 더 이상 빼앗기지 않겠다는 결심입니다. 이미 그만둔 직장인데 그 직장의 상사가 아직도 꿈에 나오시는 분 계십니까? 수십 년 직장 생활을 하면서 당신을 무시하고 핀잔을 주고 다른 사람 앞에서 당신의 자존심을 짓밟은 그 사람. 은퇴를 하고 나면 다 잊혀질 것이라 생각했는데 그 사람만큼은 여전히 선명하게 기억 속에 살아있지 않으십니까? 경기도 수원에 사는 66세의 정원표 씨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왜 우리는 이미 끝난 직장의 상사를 아직도 미워하는 것일까요? 이것을 이해하려면 자존심과 정체성의 관계를 알아야 합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로 집단 안에서의 자신의 위치, 즉 사회적 지위에 매우 민감합니다. 진화 심리학적으로 볼 때 집단에서 낮은 위치에 처하거나 수치를 당하는 것은 생존의 위협과 연결된 신호였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뇌는 수치스러운 경험을 매우 강렬하게 기억합니다. 특히 직장에서의 수모는 단순한 모욕이 아닙니다. 직장은 우리가 수십 년간 정체성을 투영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어느 회사의 누구다라는 말은 단순한 직함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감과 가치를 담은 표현입니다.
그 직장에서 무시당하고 수모를 당했다는 것은 곧 나는 가치 없는 사람이다라는 메시지로 뇌에 저장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오랫동안 지워지지 않는 이유입니다. 은퇴 후에도 그 기억이 살아있는 것은 그 상처가 단순한 직장 내 갈등이 아니라 자아 존중감의 상처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직장에서는 권력 관계가 있어서 그때 우리는 그 상처에 제대로 반응할 수 없었습니다. 참고 또 참았습니다. 억눌린 감정은 표현되지 못한 채 내면 깊숙이 쌓여갑니다. 그리고 그 억눌린 감정이 나중에 미움의 형태로 오래오래 남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상사가 없습니다. 지금 그 상사는 당신의 삶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그런데도 당신이 그를 미워하는 한 그 사람은 아직도 당신의 마음속에 살면서 당신의 평화를 빼앗고 있습니다. 미움은 상대방을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작 나를 소모시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이미 내 삶에 없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속에 그 사람을 키우는 것은 나 자신입니다. 이제 그 문을 닫을 시간입니다. 66세의 정원표 씨는 수원에서 30년 넘게 공장에서 일했습니다. 현장 관리직으로 성실하게 일했고 직원들에게 신뢰를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40대 중반 새로운 공장장 당시 50대 한승열이 부임하면서 그의 직장 생활이 달라졌습니다. 한승열 공장장은 원표 씨를 유독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회의 때마다 원표 씨의 발언을 가로막고 다른 직원들 앞에서 당신은 왜 이렇게 생각이 짧아요? 라는 말을 서슴없이 했습니다. 원표 씨는 그때마다 얼굴이 달아오르고 말을 잃었습니다. 그래도 그는 참았습니다. 가족을 먹여 살려야 했고 15년을 다닌 직장이었으니까요. 그렇게 6년을 더 버티다가 정년을 맞았습니다. 퇴직하는 날 원표 씨는 이제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퇴직 후에도 한승열 공장장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술자리에서 그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아내에게도 친구들에게도 몇 번씩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자식이 어떻게 나한테 그랬는지 알아? 이야기할 때마다 그날의 수치심이 되살아났습니다. 아내가 어느 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여보, 그 공장장은 이제 당신 인생에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당신은 매일 그 사람 이야기를 해요. 당신이 지금 누구를 위해 그렇게 힘들어하는 거예요? 정원표 씨는 그 말을 들으며 멍해졌습니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한승열 공장장은 지금쯤 자기 삶을 살고 있을 것입니다. 그를 기억도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은 여전히 그의 그늘 아래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원표 씨는 그날부터 의식적으로 그 생각이 올라올 때마다 다른 것으로 주의를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텃밭을 가꿨고 손자와 시간을 보냈습니다. 완전히 잊히지는 않았지만 점점 그 생각에 사로잡히는 시간이 줄었습니다. 그 사람 때문에 내 퇴직 후 10년을 버릴 수는 없잖아요. 직장에서의 상처는 진짜입니다. 그리고 그 아픔도 진짜입니다. 하지만 은퇴 후의 삶은 그 상처로 규정될 수 없습니다. 그 상사는 이미 당신의 삶에서 떠났습니다. 이제 당신의 마음에서도 떠나보내야 할 시간입니다. 남은 삶은 당신 것입니다. 그 누구의 그늘도 아닌 오직 당신의 햇살 아래서 살아가십시오. 시어머니와 며느리, 이 두 사람이 서로를 진심으로 좋아하게 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아마 이 글을 보시는 분들 중 많은 분이 몸으로 아실 겁니다. 내가 저 아이를 자식처럼 대했는데 왜 저렇게 차갑게 구는 거야? 나는 최선을 다했는데 왜 시어머니는 저렇게 나를 못마땅해 하는 걸까? 두 사람 모두 억울합니다. 두 사람 모두 상처받았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 모두 미움 속에서 지칩니다.
강원도 춘천에 사는 69세의 오점순 씨 이야기입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갈등은 개인 간의 문제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 뿌리는 훨씬 더 깊고 구조적인 곳에 있습니다. 심리학적으로 이 관계는 역할 갈등의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시어머니는 아들의 주요한 정서적 지지자였습니다. 아들이 결혼을 하면서 그 자리가 며느리로 옮겨갑니다. 무의식적으로 시어머니는 내 자리를 빼앗겼다는 상실감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반면 며느리는 전혀 다른 환경에서 자라 전혀 다른 가치관과 생활 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어머니의 기대와 자신의 방식 사이의 간격을 끊임없이 느끼며 어떻게 해도 인정받지 못한다는 좌절감을 느낍니다. 두 사람 사이의 갈등에는 이처럼 서로를 향한 기대와 실망이 층층이 쌓여 있습니다. 문제는 두 사람이 서로를 이해하려 하기보다 자신의 기준으로 상대를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시어머니는 자신의 시대의 기준으로, 며느리는 지금 이 시대의 기준으로, 그리고 이 간격이 결코 좁혀지지 않을 때 미움이 자랍니다. 그 미움은 대화가 없어질수록 더 깊어집니다. 각자의 마음속에서 서로에 대한 이야기를 혼자 쓰고, 혼자 읽고, 혼자 분노하기 때문입니다. 미움의 가장 큰 문제는 그것이 관계를 굳게 만든다는 점입니다. 굳어진 관계 속에서는 작은 오해도 큰 상처가 됩니다. 그리고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가 나빠지면 가장 힘들어지는 것은 그 사이에 있는 아들이자 남편입니다. 미움은 결국 온 가족을 병들게 합니다. 내가 먼저 마음을 여는 것이 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 가족을 살리는 것입니다. 69세의 오점순 씨는 춘천에서 살고 있는 세 아들의 어머니입니다. 큰아들 44세 강민혁의 아내 42세 이수진과 15년 전부터 갈등이 시작됐습니다. 처음에는 사소한 것이었습니다. 추석에 음식 만드는 방법이 달랐고 아이를 키우는 방식이 달랐습니다. 점순 씨는 자신의 방식이 당연하다고 생각했고 수진 씨는 시어머니가 모든 것을 간섭한다고 느꼈습니다. 작은 다툼이 쌓이다가 어느 해 명절에 크게 터졌습니다. 점순 씨가 며느리의 음식 솜씨를 다른 가족들 앞에서 넌지시 탓했고 수진 씨는 저는 이 집에 오면 항상 기가 죽어요라고 말하며 자리를 피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두 사람 사이에는 깊은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명절이 불편해졌고 아들은 눈치를 봐야 했습니다. 점순 씨는 속으로 저 아이는 왜 저렇게 못됐어라고 생각했고 수진 씨는 저 어른은 왜 저렇게 이해심이 없어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점순 씨의 남편이 입원을 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상황에 점순 씨가 허둥댈 때 가장 먼저 달려온 것은 며느리 수진 씨였습니다. 아무 말 없이 병원에 나타나 밥을 챙기고 약을 확인하고 의사와 이야기를 정리해줬습니다. 점순 씨는 그 모습을 보면서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가 나를 미워하지는 않는구나. 며칠 후 점순 씨가 먼저 수진 씨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고마워. 내가 섭섭하게 했지. 미안해. 수진 씨는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15년 만에 처음 듣는 말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두 사람 사이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가족 안에서의 미움은 가장 가까운 곳에서 가장 깊은 상처를 만듭니다. 하지만 그 미움도 작은 용기 하나로 녹을 수 있습니다. 먼저 마음을 여는 것은 약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혜입니다. 가족은 선택할 수 없지만 가족을 대하는 마음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웃에게 억울한 소문이 퍼진 적이 있으십니까? 내가 한 적도 없는 일이 온 동네에 퍼져 있고 만나는 사람마다 이상한 눈빛으로 바라보던 그 기억. 나중에 알고 보니 옆집 누군가가 그 소문의 출발점이었을 때의 그 억울함.
충청남도 공주에 사는 62세의 윤복실 씨 이야기입니다. 억울한 소문에 상처받은 사람이 겪는 심리적 고통은 매우 복합적입니다. 첫째, 평판 손상의 두려움입니다. 인간은 사회적 존재로 자신이 속한 공동체에서 어떻게 보이는지가 삶의 질에 직결됩니다. 특히 오랫동안 살아온 동네에서 평판이 무너지는 것은 단순히 기분이 나쁜 것을 넘어 삶의 기반이 흔들리는 경험입니다. 둘째, 무기력감이 찾아옵니다. 억울한 소문은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발생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아무도 내 편이 아닌 것 같은 상황. 이 통제 불가능함의 반복이 무기력감을 낳고 무기력감은 우울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셋째, 소문을 낸 사람을 향한 분노와 복수심이 생깁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감정이지만 그 분노가 해소되지 않으면 만성적인 미움이 됩니다. 그리고 그 미움은 일상 속에 스며들어 삶의 모든 것을 조금씩 물들입니다. 소문은 사라지지만 그로 인한 마음의 상처는 오래 남습니다. 그리고 그 상처를 미움으로 키우면 정작 내가 그 소문보다 더 오래 고통받습니다. 억울함을 내려놓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억울함을 붙들고 있는 것은 그보다 훨씬 더 힘든 일입니다. 억울함은 내가 당한 것이지만 미움은 내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 선택을 바꿀 때 내 삶도 바뀝니다. 62세의 윤복실 씨는 공주 외곽의 작은 마을에서 살고 있습니다. 10여 년 전부터 이웃에 사는 63세 김정혜와 사이가 틀어졌습니다. 발단은 마을 모임 자리에서였습니다. 복실 씨가 없는 자리에서 김정혜가 윤 씨네 아이가 돈 문제로 말이 많아 라는 말을 흘렸고 그것이 부풀려져 마을에 퍼진 것입니다.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복실 씨가 그 사실을 알게 된 것은 몇 달 뒤였습니다. 마을 행사에서 사람들이 유독 자신을 대하는 태도가 어색하다고 느꼈고 한 이웃이 조심스럽게 알려주었습니다. 복실 씨는 그날 이후로 마을 행사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슈퍼에서 김정혜를 마주치면 다른 길로 돌아갔습니다. 밤마다 억울함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내가 뭘 했다고, 내가 뭘 잘못했다고. 그렇게 2년이 지났습니다. 복실 씨는 점점 집 밖으로 나가지 않게 됐습니다. 혼자 지내는 시간이 늘어났고 밥맛도 없었으며 사람 만나는 것이 두려워졌습니다. 어느 날 딸이 내려와 말했습니다. 엄마, 그 이유 때문에 엄마가 집에 갇혀 사는 거잖아. 그 사람이 이긴 거야. 엄마가 지는 거야. 그 말이 복실 씨의 마음을 건드렸습니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자신이 지고 있었습니다. 복실 씨는 다음 날 마을 모임에 나갔습니다. 김정혜와 눈이 마주쳤지만 피하지 않았습니다. 인사를 했습니다. 짧게 하지만 분명하게. 그날 이후 복실 씨는 조금씩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소문은 시간이 지나면 사라집니다. 하지만 내 삶은 내가 지켜야 합니다. 억울한 소문에는 두 가지 선택이 있습니다. 그 소문 때문에 삶을 멈추거나 그 소문에도 불구하고 삶을 계속하거나 미움은 그 소문을 낸 사람을 벌하지 않습니다. 오직 나를 벌할 뿐입니다. 삶을 계속하는 것, 그것이 가장 강한 응답입니다. 결혼 생활 중 한 번쯤은 이런 생각을 해보신 분이 있지 않으십니까? 이 사람과 함께하지 않았다면 내 인생이 달랐을까? 오랜 세월을 함께하면서 쌓인 말들, 무시당한 기억들, 내 의견이 무시된 순간들. 그것이 쌓이고 쌓여 이제는 미움이 되어버린 감정. 경상남도 창원에 사는 67세의 손말순 씨 이야기입니다. 부부 사이의 묵은 원망은 어떻게 생겨나고 왜 그렇게 오래 지속되는 것일까요? 심리학자 존 고트만은 수십 년간의 연구를 통해 부부관계를 망가뜨리는
4가지 유해한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이를 종말의 네 기사라고 부르는데 그 중 하나가 바로 경멸입니다. 경멸이란 상대방을 열등하게 보는 것으로 비난, 냉소, 눈 굴리기, 조롱 등으로 나타납니다. 오랜 결혼 생활에서 경멸의 태도가 반복되면 받는 쪽의 자존심은 지속적으로 손상됩니다. 그리고 그 손상이 쌓이면 상대방에 대한 깊은 원망, 즉 미움으로 굳어집니다. 부부간의 미움이 유독 해소되기 어려운 이유는 또 있습니다. 바로 상처의 일상화입니다. 낯선 사람에게 한번 상처를 받으면 그 후 그 사람을 피하면 됩니다. 하지만 배우자에게 상처를 받으면 그 상처를 준 사람과 매일 같은 밥상에서 밥을 먹고 같은 침대에서 잠을 자야 합니다. 상처가 치유될 시간도 거리도 없습니다. 그렇게 수십 년이 흐르면 작은 상처들이 켜켜이 쌓여 두꺼운 벽이 됩니다. 그 벽 너머로는 상대방의 선한 면도 보이지 않게 됩니다. 이제 모든 것이 미움의 렌즈로 걸러집니다. 하지만 그 벽을 쌓는 동안 가장 힘들었던 것은 사실 그 벽을 쌓는 사람 자신이었습니다. 수십 년의 원망은 수십 년의 기대가 만든 것입니다. 그 기대를 내려놓을 때 비로소 지금 곁에 있는 사람이 보입니다. 67세의 손말순 씨는 창원에서 남편 70세 김태봉과 45년을 살았습니다. 슬하에 2자녀를 뒀고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한 가정이었습니다. 그러나 말순 씨의 마음속에는 오랜 상처가 있었습니다. 남편은 경제적으로 무능하지는 않았지만 아내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중요한 결정은 언제나 혼자 내렸고 아내의 의견은 그냥 내가 하는 대로 해로 무시되곤 했습니다. 그렇게 10년, 20년, 30년이 지났습니다. 말순 씨는 점점 입을 닫았습니다. 말해봐야 소용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 대신 마음속에 원망이 켜켜이 쌓였습니다. 남편이 정년 퇴직을 하고 집에 있는 시간이 늘자 말순 씨는 오히려 더 답답해졌습니다. 이제 나한테 말을 걸어요. 그런데 40년 동안 한 번도 내 말 안 들어줬던 사람이 지금 와서 말을 걸면 어떡해요? 그 억울함과 원망이 이제는 노골적인 냉담함이 되었습니다. 같은 방 안에 있어도 서로 말을 하지 않는 날이 며칠씩 이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건강검진에서 이상 소견이 나왔습니다. 말순 씨는 남편을 미워하면서도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저 사람이 없으면 어떡하나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 감정이 뜻밖이었습니다. 미워했는데 걱정이 됐습니다. 사라지면 두려울 것 같았습니다. 말순 씨는 그날 오랫동안 생각했습니다. 내가 이 사람을 미워하는 것과 이 사람 없이 사는 것 중에 어느 것이 더 두려운가. 그 뒤로 말순 씨는 남편에게 처음으로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나 당신한테 많이 서운했어. 오래전부터. 남편은 한참 침묵하다가 미안해라고 했습니다. 완벽한 화해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한마디가 쌓인 것들을 조금씩 내려놓는 시작이 됐습니다. 오랜 원망은 오랜 사랑의 흔적입니다. 기대하지 않았다면 실망도 없었을 것입니다. 지금 곁에 있는 사람을 미워하는 데 쓰는 에너지를 이제 그 사람과 남은 시간을 함께하는 데 쓰십시오. 용서는 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남은 삶을 위한 것입니다. 명절이 즐겁지 않은 분이 계십니까? 오랜만에 만난 친척이 요즘 어떻게 지내? 라고 묻는데 그 말 속에 비교와 무시가 담겨 있다는 것을 느낀 적이 있으십니까? 너는 아직도 그거 해? 자식들은 뭐하고 있대? 우리 애는 이번에 승진했는데. 그 말들이 쌓이고 쌓여 이제 명절이 다가오면 마음이 무거워지는 분들께 전라북도 전주에 사는 65세의 한정수 씨 이야기입니다.
친척의 말이 유독 오래 상처로 남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친척은 가족과 타인의 경계에 있는 존재입니다. 완전한 남이라면 그 말을 무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족이기 때문에 그 말의 영향력이 더 큽니다. 특히 오랫동안 형성된 가족 내의 위계와 비교의 문화 속에서 친척의 한마디는 단순한 말이 아니라 너는 가족 안에서 어디에 위치하는가라는 평가처럼 느껴집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사회 비교 이론으로 설명합니다. 인간은 자신의 능력이나 상황을 평가할 때 주변 사람들과 비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비교가 하향 비교일 때는 자존감이 높아지지만 상향 비교일 때는 자존감이 떨어집니다. 친척 모임에서의 비교는 내가 선택하지 않은 강제적 비교입니다. 원하지 않는데 비교당하는 경험은 자존감에 큰 타격을 입힙니다. 그리고 그 비교를 한 사람에 대한 미움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그 미움이 해소되지 않으면 명절마다 새로 덧씌워지고 결국 명절 자체가 고통이 됩니다. 명절이 두려워지고 가족 모임이 피하고 싶은 자리가 됩니다. 이것은 그 친척이 의도한 것과는 별개로 나 자신이 선택한 고통입니다. 비교당한 나를 미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비교한 상대도 더 이상 나를 미워하게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나는 그 비교 위에 있는 사람입니다. 65세의 한정수 씨는 전주 외곽에서 소규모 텃밭을 가꾸며 살고 있습니다. 형 68세 한정민과의 갈등이 시작된 것은 10여 년 전 명절 자리에서였습니다. 당시 형의 아들이 대기업에 합격했고 형은 모임 내내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수 씨의 아들은 당시 취업 준비 중이었습니다. 형이 대놓고 비교한 것은 아니었지만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이 암묵적으로 비교하고 있다는 것을 정수 씨는 느꼈습니다. 형은 마지막에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수야, 너는 욕심이 없어서 좋겠다. 그 말이 가장 아팠습니다. 욕심이 없는 게 아니라 이루지 못한 것이었으니까요. 그 뒤로 정수 씨는 명절마다 핑계를 댔습니다. 몸이 아프다, 일이 있다. 실제로는 형을 마주치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미움은 형을 향한 것이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자신이 가족 모임에서 멀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해 어머니가 편찮으셨고 명절에 모두가 모였습니다. 정수 씨도 피할 수 없이 나갔습니다. 형과 마주쳤을 때 형이 먼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정수야, 요즘 잘 지내? 예전과는 다른 눈빛이었습니다. 정수 씨는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형의 아들이 회사를 그만두고 고생하고 있다는 것을, 형도 무너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인생은 비교가 아닙니다. 모두 각자의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그 사실을 깨달은 날부터 정수 씨의 마음은 조금씩 가벼워졌습니다. 비교는 상대방의 말이고 내 삶의 가치는 내가 정합니다. 친척의 한마디가 내 명절을 망칠 수는 있어도 내 인생을 망칠 수는 없습니다. 그 미움을 내려놓는 순간 명절이 다시 따뜻해질 수 있습니다. 오래전에 헤어진 사람인데 아직도 그 사람 생각이 나시는 분 계십니까? 좋은 기억이 아니라 상처 때문에 떠오르는 그 사람, 나를 버리고 떠난 그 사람, 혹은 내가 먼저 등을 돌렸지만 그 과정에서 깊이 상처받은 그 관계. 강원도 강릉에 사는 60세의 이상길 씨 이야기입니다. 이별 후의 미움은 왜 그토록 질기게 남는 것일까요? 사랑하는 관계에서 이별은 단순한 관계의 종료가 아닙니다. 그것은 내가 그 관계에 투자한 모든 것이 한꺼번에 사라지는 경험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투자 손실 감각이라 합니다. 사람들은 투자한 것이 사라질 때 단순한 상실보다 훨씬 더 큰 고통을 느낍니다. 또한 이별은 자아 존중감에도 타격을 줍니다. 특히 상대방이 먼저 떠났을 경우
내가 충분히 좋은 사람이 아니었나라는 의문이 생깁니다. 이 의문은 자존감을 흔들고 그 흔들림이 상대방을 향한 미움으로 전환됩니다. 나를 가치 없게 만든 사람이라는 분노가 미움의 원료가 됩니다. 그리고 이별 후의 미움에는 미완결 과제의 측면도 있습니다. 해야 할 말을 다 하지 못했다는 느낌, 내 억울함을 상대방에게 충분히 표현하지 못했다는 느낌이 미움을 오래 지속시킵니다. 하지만 이별한 사람을 미워하는 것은 결국 과거에 집착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이미 내 현재에 없습니다. 미움만이 그 사람을 내 현재로 계속 끌어오고 있습니다. 그 미움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과거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 사람에게 주는 선물이 아니라 나 자신에게 주는 선물입니다. 그 사람은 내 과거에 있습니다. 미움을 내려놓을 때 나는 비로소 현재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60세의 이상길 씨는 강릉에 살고 있는 어업 종사자입니다. 젊은 시절 깊이 사랑했던 여성 60세 박미정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10년 가까이 연인 관계였고 결혼을 약속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32살 박미정이 다른 남자와 결혼을 선택했습니다. 경제적으로 더 안정된 사람이었습니다. 상길 씨는 그 소식을 듣고 며칠을 먹지도 자지도 못했습니다. 그 뒤로 그는 결혼을 늦게 했고 결혼 후에도 아내에게 제대로 마음을 열지 못했습니다. 언제나 마음 한쪽에 박미정에 대한 미움과 원망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30년이 지나도 그 이름이 들리면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잘 살고 있을까라는 생각도 아니고 그 선택을 후회하고 있을까라는 어두운 바람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SNS에서 박미정의 소식을 접했습니다. 사진 속 그녀는 나이가 들어 있었고 손자와 함께 웃고 있었습니다. 상길 씨는 그 사진을 보며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30년이 지났구나. 그녀도 늙었구나. 나도 늙었구나. 그 순간 무언가 가슴속에서 스르르 빠져나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 수 없었지만 그날 이후로 그 이름이 생각날 때 더 이상 가슴이 뜨겁지 않았습니다. 아내에게 처음으로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당신한테 제대로 마음 열지 못한 것 같아. 미안해. 아내는 아무 말하지 않고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상길 씨는 그때 처음으로 지금 이 사람이 나의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온전히 느꼈습니다. 과거의 사랑을 미워하는 것은 과거에 머무는 것입니다. 지금 곁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현재를 사는 것입니다. 미움을 내려놓을 때 우리는 비로소 지금 이 자리에 온전히 있을 수 있습니다. 이별은 끝이 아닙니다. 새로운 시작으로 가는 문입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돈을 빌려줬다가 돌려받지 못한 경험이 있으신 분 계십니까? 그 돈이 아까운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을 믿었던 내 마음이 아픈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배신감이 미움이 되어 지금도 그 사람을 생각하면 화가 치밀어 오르는 것입니다. 경기도 평택에 사는 63세의 안상만 씨 이야기입니다. 돈 문제로 인한 인간관계의 파탄이 왜 그렇게 깊은 상처를 남기는지 심리학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돈을 빌려주는 행위는 단순한 금전거래가 아닙니다. 그것은 나는 당신을 신뢰한다는 표현이자 당신도 나를 신뢰할 것이라는 기대입니다. 이 상호 신뢰의 기반 위에서 돈이 오고 갑니다. 그런데 돈을 돌려받지 못할 때 우리가 잃는 것은 돈만이 아닙니다. 신뢰를 잃고 판단력을 잃고 그 사람과의 관계를 잃습니다. 더 나아가 이 경험은 나는 왜 그런 사람을 믿었는가라는 자기 비난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상대방만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도 화가 나는 것입니다. 이 복합적인 감정이 처리되지 못하면 상대방을 향한 깊은 미움이 자리를 잡습니다.
경제적 손실의 통증은 심리학적으로 신체적 통증과 유사한 반응을 유발합니다. 그리고 이 통증이 반복적으로 상기될 때마다 미움은 더 강화됩니다. 많은 사람이 돈을 돌려받지 못해도 법적 대응보다 그냥 잊으려 하는 이유는 다시 그 사람을 마주하는 것 자체가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잊으려는 노력과 미움을 내려놓는 것은 다릅니다. 잊으려는 노력은 종종 억누름이 되고 억눌린 미움은 더 강한 형태로 다시 올라옵니다. 미움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그 미움이 더 이상 나를 다스리지 않도록 허락하는 것입니다. 잃은 돈은 다시 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움으로 잃은 나의 평안은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63세의 안상만 씨는 평택에서 작은 가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0년 전 오랜 지인 65세 최병철에게 2천만 원을 빌려줬습니다. 사업이 어렵다는 말에 선뜻 내밀었습니다. 몇 년이면 갚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최병철은 이런저런 이유로 돈을 갚지 못했고 어느 시점부터는 연락도 잘 되지 않았습니다. 상만 씨가 전화를 하면 바빠서 나중에 연락한다는 말만 되풀이됐습니다. 상만 씨는 속으로 치를 떨었습니다. 법적으로 대응할까도 생각했지만 증거도 불분명하고 비용이 더 들 것 같아서 포기했습니다. 하지만 그 분노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최병철을 마주칠까봐 그 동네를 피해 다녔습니다. 비슷한 이름만 들어도 불쾌해졌습니다. 아내에게도 몇 번씩 같은 이야기를 반복했습니다. 어느 날 아내가 말했습니다. 여보, 2천만 원 때문에 당신이 10년을 이렇게 살고 있어요. 그 사람은 그 돈으로 살고 우리는 그 분노로 살고 있는 거잖아요. 상만 씨는 그 말이 뼈에 박혔습니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자신은 10년 동안 그 2천만 원에 묶여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상만 씨는 그날 마음속으로 결심했습니다. 그 돈은 잃은 것으로 치겠다고, 돌려받을 수 없다면 더 이상 거기에 에너지를 쓰지 않겠다고. 그 결심을 한 이후로 신기하게도 마음이 조금씩 가벼워졌습니다. 아직 최병철이 좋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그 이름이 그의 하루를 지배하지는 않게 됐습니다. 돈을 잃는 것은 아픈 일입니다. 하지만 그 아픔 때문에 나의 평화까지 잃는 것은 2번 지는 것입니다. 미움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그 사람의 잘못을 용납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 삶을 그 사람의 잘못으로부터 해방시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는 그 사람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와 무관합니다. 혹시 이런 생각을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내가 그때 그 선택만 안 했더라면, 내가 좀 더 잘했더라면 그런 일이 없었을 텐데,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한 사람인가? 우리는 종종 다른 사람을 용서하기 전에 먼저 자신을 용서해야 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을 용서하는 것이 어쩌면 가장 어려운 일인지도 모릅니다. 인천에 사는 70세의 임봉길 씨 이야기입니다. 자기 자신을 향한 미움, 즉 자기 비난은 심리학에서 매우 주목받는 주제입니다. 많은 사람이 자기 자신에게 타인에게는 절대 하지 않을 가혹한 말을 합니다. 친구가 실수를 하면 그럴 수도 있지라고 하면서 자신이 실수를 하면 왜 나는 이렇게 형편없는 거야 라고 몰아붙입니다. 심리학자 크리스틴 네프는 이 자기 비난이 우울증, 불안, 번아웃의 주요 원인임을 밝혔습니다. 반대로 자기자비, 즉 자기 자신에게도 친절을 베푸는 태도가 심리적 회복력과 삶의 만족도를 높인다는 것도 증명했습니다. 우리가 자신을 미워하게 되는 원인은 대부분 과거의 선택, 실수, 후회에서 옵니다. 그 선택이 낳은 결과가 지금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을 때 우리는 그 선택을 한 과거의 자신을 용서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 선택을 한 그 당시에 나는 그때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알 수 있었던 정보로, 그 당시 가졌던 능력으로, 그 당시 주어진 상황 속에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것이 지금 돌아보면 후회스럽더라도 그 당시에 나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자신을 용서한다는 것은 그 선택이 옳았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선택을 한 자신을 이제는 놓아준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자신을 계속 붙잡고 미워하는 것은 지금의 자신이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과거의 나를 용서하십시오. 그 사람도 그 나름의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제 지금의 나를 살게 해주십시오. 70세의 임봉길 씨는 인천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에게는 평생 지우지 못한 기억이 하나 있습니다. 35살 때의 선택이었습니다. 당시 그는 작은 사업을 시작했고 보증을 잘못 써면서 가족이 큰 어려움을 겪게 됐습니다. 아내가 고생했고 아이들도 어려운 시기를 보냈습니다. 사업은 결국 정상을 되찾았고 가족은 다시 안정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봉길 씨는 그 시절을 생각하면 여전히 자신이 용납되지 않았습니다. 내가 그때 그 선택만 안 했더라면 아이들이 그때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 자책이 수십 년간 그를 따라다녔습니다. 아이들이 다 자라 잘 살고 있었지만 봉길 씨는 여전히 죄책감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아이들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제대로 한 적도 없었습니다. 어느 날 큰아들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우리 어릴 때 힘들었는데 그 덕분에 제가 더 단단해진 것 같아요. 아버지가 그 시간을 버텨줘서 지금 우리 가족이 있는 거잖아요. 봉길 씨는 그 말을 듣고 처음으로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수십 년 만에 처음 우는 울음이었습니다. 아들은 그 시절을 단점이 아니라 강점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봉길 씨만이 그 시절을 죄로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날 이후 봉길 씨는 조금씩 자신을 용서하기 시작했습니다. 완전한 용서가 한 번에 되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그 기억이 올라올 때마다 이제는 다르게 바라보려고 했습니다. 나도 그때 최선을 다했었지. 나도 그때 참 힘들었지. 자신을 용서하는 것은 약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가장 어려운 형태의 용기입니다. 과거의 당신은 그 당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제 지금의 당신이 살아갈 차례입니다. 자기 자신에게도 따뜻한 사람이 되십시오. 그것이 진정한 지혜입니다. 지금 당신 주변에 오래 미워하고 있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그 사람에게 아직 기회가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그리고 그 기회가 언제까지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용서는 마음이 준비될 때 하면 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마음이 준비되기 전에 시간이 먼저 지나버립니다. 부산에 사는 72세의 장봉남 씨 이야기입니다. 왜 우리는 오래 미워하면서도 화해를 미루는 것일까요? 심리학에서는 이를 용서에 대한 저항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합니다. 사람들이 용서를 주저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입니다. 첫째, 용서를 하면 자신이 약해 보인다는 두려움입니다. 내가 먼저 손을 내밀면 지는 것 같다는 느낌은 매우 강력합니다. 특히 자존심이 강한 분들에게는 더욱 그렇습니다. 둘째, 용서가 상대방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라는 오해입니다. 많은 사람이 내가 용서하면 그 사람이 잘못한 것이 없어진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용서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용서는 그 사람의 잘못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 잘못이 나를 계속 붙잡고 있는 것을 멈추는 것입니다. 셋째, 아직 시간이 있다는 막연한 믿음입니다. 우리는 늘 나중에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언젠가 마음이 더 준비됐을 때, 언젠가 더 좋은 타이밍이 왔을 때. 하지만 그 언젠가가 오기 전에 상대방이 먼저 세상을 떠나거나 내가 몸이 불편해지거나
관계를 회복할 창이 영원히 닫혀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용서를 미루는 것은 리스크가 있습니다. 그 리스크는 상대방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내게 있습니다. 용서하지 못한 채 상대방을 먼저 보내게 되면 그 미움과 함께 후회까지 짊어지게 됩니다. 그것이 가장 무거운 짐입니다. 용서는 너무 늦은 법이 없습니다. 하지만 기다리다 보면 너무 늦어버리는 경우가 생깁니다. 지금이 바로 그 시간입니다. 72세의 장복남 씨는 부산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녀에게는 남동생 70세 장복만이 있습니다. 두 남매는 30년 가까이 서로 왕래를 끊고 지냈습니다. 갈등의 발단은 어머니의 마지막 시간이었습니다. 복남 씨는 고향에서 어머니를 곁에서 모셨고 복만 씨는 도시에서 생활하며 자주 오지 못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복남 씨는 동생에게 서운함을 강하게 표현했습니다. 당신은 어머니 돌아가실 때도 없었잖아. 복만 씨도 지지 않았습니다. 형편이 안 됐어. 나도 힘들었어. 왜 나한테만 그래? 그 뒤로 두 남매는 연락을 끊었습니다. 명절에도 따로였고 어머니 제삿날도 각자 다른 날 다녀왔습니다. 30년이 흐르는 동안 복남 씨는 동생을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어머니 곁에 있어드리지도 않고서라는 생각이 머릿속에서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복남 씨의 딸이 연락을 해왔습니다. 엄마, 외삼촌이 쓰러졌어요. 복남 씨는 처음에는 발길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병원에 도착했을 때 병상에 누운 동생의 얼굴이 너무 작아 보였습니다. 어릴 적 자신이 데리고 다니던 그 남동생의 얼굴이었습니다. 복만아. 동생이 눈을 떴습니다. 한참을 서로 바라보다가 동생이 먼저 말했습니다. 누나, 나 많이 잘못했어. 복남 씨는 그 말에 30년이 한꺼번에 쏟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소리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동생의 손을 잡았습니다. 복남 씨는 나중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안 갔으면 어쩔 뻔했어요. 동생이 먼저 갔으면 저는 그 미움을 평생 혼자 안고 살아야 했을 거예요. 용서는 빨리 하는 게 맞아요. 용서는 강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용서는 지혜로운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시간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용서할 시간이 있을 때 용서하십시오. 그 용서가 상대방을 살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나를 살립니다. 12가지 이야기가 모두 끝날 무렵 어느덧 해가 기울어 강진의 하늘이 붉게 물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이수호는 한참 말없이 앉아 있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스승님, 12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미움을 내려놓은 분들이 공통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있었습니다.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 나를 위한 것이었다. 그런데 스승님, 저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용서는 어떻게 시작하는 것입니까? 마음이 내키지 않는데도 용서를 해야 합니까? 아니면 마음이 준비될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정약용은 잠시 눈을 감고 앉아 있었습니다. 먼 곳에서 새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수호야, 좋은 질문이다. 많은 사람이 용서를 감정이라고 생각한다. 마음이 풀려야 용서할 수 있다고, 화가 사라져야 용서할 수 있다고. 그런데 나는 다르게 생각한다. 용서는 감정이 아니라 결심이다. 감정은 우리가 완전히 통제할 수 없다. 하지만 결심은 할 수 있다. 나는 이 미움에 더 이상 나의 삶을 내어주지 않겠다. 그것이 바로 용서의 시작이다. 꽃이 피는 것은 봄이 되면 저절로 되지만 씨를 심는 것은 사람이 해야 한다. 마음이 준비되기를 기다리지 말고 먼저 씨를 심어라. 그 씨는 작은 행동이 될 수도 있고 한마디 말이 될 수도 있고 혹은 그저 더 이상 미워하지 않겠다는 마음의 결심이 될 수도 있다.
그 씨를 심었을 때 감정은 천천히 따라온다. 용서의 감정이 먼저 오기를 기다리면 그 용서는 영원히 오지 않을 수 있다. 이수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러면 스승님,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미움을 내려놓으면 정말로 내가 살 수 있습니까? 정약용은 천천히 미소 지었습니다.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비로소 살기 시작하는 것이다. 사람이 미움 속에 있을 때는 과거에 살고 있는 것이다. 누군가를 미워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있던 그 순간에 계속 머물러 있는 것이다. 하지만 미움을 내려놓는 순간 그 사람은 과거로 돌아가고 나는 비로소 지금 이 자리에 이 순간에 살게 된다. 지금 이 바람을 느끼고 지금 이 햇살을 받고 지금 이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 그것이 삶이다. 미움이 그 삶을 빼앗지 못하도록 하라. 용서는 그 사람을 위한 선물이 아니라 나를 위한 자유다. 오늘 12분의 이야기를 들으셨습니다. 이분들 모두가 특별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 주변 어디에나 있는, 그리고 어쩌면 당신 자신일 수도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분들이 할 수 있었다면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정약용 선생은 오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용서는 감정이 아니라 결심이다. 미움을 내려놓는 순간 나는 비로소 지금을 살기 시작한다. 용서는 그 사람을 위한 선물이 아니라 나를 위한 자유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마음속에 누군가가 있다면 오늘 딱 한 가지만 해보십시오. 더 이상 그 사람이 내 평화를 가져가지 못하도록 마음속으로 조용히 말해보십시오. 이제 그만 놓아주겠습니다. 그것이 시작입니다. 그것이 당신이 다시 살기 시작하는 첫 번째 순간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에 함께 해주세요. 다음에도 인생의 지혜가 담긴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